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배터리는 지금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 거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아예 배제돼 버리면 LG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반대급부의 그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조건 자체는 뭐 모든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지금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미국이 그 바이오 기술 쪽도 이제 비슷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과 같은 이제 그 건설 자재 4대 건설 자재에 대해서 청정 조달 계획 아, 그게 가능해요? 이것도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현명함과 지식으로 가득한 경제의 신을 모셔서 꾸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 네. 예,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네, 저희 비어있는 지식 창고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라서 저는 항상 음, 진행을 하러 이렇게 오지만 네. 늘 약간 좋은 강의를 공짜로 듣고 가는 그런 그럼요. 얻는 그런 이 시간이 지식의 창고라는 게 네. 뭔가 지금 밑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채워도 왜 계속 헝그리한지 모르겠어요.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아요. We are still hungry. Even now. So, 채워야죠. 네. 네. 오늘은 미국에 숨겨진 저희를 좀 파헤치려고. 그들이 무슨 생각인가? 그래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배경으로 해서 도대체 미국의 속셈은 뭔지를 네.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배울 수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고수를 찾다 결국 발견했고 네. 발견은 했으나 안 오신다고 그래서 겨우 저희가 모셨죠. 네, 사실상 납치하다시피 모셨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효영 교수님 나오실 예정인데요. 2초 후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어떤 연구를 주로 합니까? 이제 외교 안보 연구소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네. 주된 역할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연구부라는데 경제통상개발연구부라는 데 제가 네. 소속돼 있어서 저는 이제 국제 통상을 담당하고 있고 국립외교원의 경제통.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미국, 러시아, 중남미, 뭐 아프리카 네. 이런 부분, 유럽까지 그래서 지역별로도 하고 있고 또 이슈별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안보 관련된 이슈, 전통적인 안보 이슈, 북핵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 문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국제 통상이나 와. 국제법 다양한 이슈들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다 한 분씩 계세요. 전문가분들이. 아, 분야별로? 네네네. 거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계시죠. 그래서 저희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학생들은 누굽니까? 외교관 이제 후보자 과정생들이라고 외교부에 입부할 외무고시 친구들인데 합격자들? 네네네. 아. 외무고시가 이제 외교 아카데미 입학 시험으로 네. 바뀌어서 저희가 그 친구들도 이제 대상으로 강의를 1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이제 한 중간급 정도 되는 국과장급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알아야 되니까. 예예예. 그래서 중간 이제 직무교육 같은 거 받으시고 또 연수도 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우리 이 교수님 부쩍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요즘요? 안보나 경제 예, 통상 조금 관련해서 약간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네. 제가 올 초에 경제안보라는 제목으로 개념을 갖고 너무 이제 화두가 됐는데 이게 그쵸.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좀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이제 경제안보의 의미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라는 그런 그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번역을 제대로 한 통치술. 예, 경제적 통치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수단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게 이제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경제 안보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여러 군데에서 불러주시고 또 요즘 워낙 모든 이제 미국이 여러 굉장히
새로운 입법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또 수요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국제통상 다자규범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사실 디지털 무역이 요즘은 화두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무역 관련된 이제 디지털 경제, 빅테크 뭐 이런 이슈들 공부하다가 네. 예. 또 경제안보도 하다가 하고 근데 저는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빅테크 그 이슈였는데 네. 또 이제 그건 또 다 잊어버리고 우리. 네. 그럼 말씀하셨던 그 연구 결과는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아니면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저희가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네. 되도록 오늘 시간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예. 쉽게 또 이야기를 쭉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경제적 통치술이라고 이제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딱 듣고 나니까 뭔가 그림이 쫙 그려져요. 지금 각국의 뭐 이코노미. 중국, 러시아, 스테이트. 미국 스테이트. 다 자신의 정권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경제로 맞아요.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크래프트. 우리나라는 참 거기에서 너무 다 피해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원래는 그 경제 정책을 이제 정무적인 목적으로 이게 네.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네.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국가 행위였잖아요. 특히 이제 그 냉전 이전 시대에는 냉전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90년대 이후에 이제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50년대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 주도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설립이 되면서 뭐 세계은행, 뭐 IMF 그리고 이제 WTO 세계 무역 기구가 생기면서 자유무역주의 기반의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태동기여서 약간 안보와 경제 관계가 조금 더 연계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95년도에 이제 WTO라는 이제 그 세계 무역 기구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이제 다자무역 질서가 이제 세계 무역을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화 확산에 힘입어서 뭐 글로벌 공급망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무역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그쵸. 이런 형태로 됐었죠. 그래서 그때는 경제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그럼요. 거고, 그쵸? 경제에 관한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그렇죠, country니까. 그렇죠. 상호 연계성이 제일 중시되고 국가들 간에 오히려 상호 연계성이 강화될수록 더욱더 무역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조금씩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기로 좀 들어가면서 보무역주의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더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더 쭉 올라오면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 교란 문제가 생겨나면서 더 심화가 되고 중간에는 이제 중국의 부상, 중국의 부상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걸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 큰 나라다. 그렇죠. 미국 견제를 입장에서는 패권의 지위를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단순히 경제적 어떤 위협뿐만 아니라 이게 뭐 국제 패권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심오한 위협으로 인식을 하게 됐죠. 중국이 한 4개나 5개 정도 나라로 쪼개져 있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겠죠. 역사의 가정은 그렇죠. 좀 뭐 우습긴 예전에 합니다만. 일본도 있었고, 근데 일본을 이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도 그 일본을 대상으로 프라자 합의 같은 거를 체결을 해서 네.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했었는데 그걸로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일본이 이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정치 체제도 너무 다르고 네. 경제 체제도 너무 다르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그 원래는 이제 WTO 가입을 시키면서 중국을 체제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실패하면서 효용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서 뭔가 예전과는 다자무역 체제의 틀 내에서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고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뭔가 판을 깨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미국이 최근에 그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네. 내놓은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은 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국내. 네, 네. 그리고 이제 11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그런 법안인 것으로 좀 더 네.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에 제정했었던 뭐 인프라법이나 또 중국 견제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했던 반도체 과학법 같은 거는 좀 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의 굉장히 낙후된 인프라들을 현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좀 더 거시적인 목적이라면 예.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는 좀 더 중국 견제 목적이지만 IRA는 조금 더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IRA가 문자 그대로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네, 네. 내용을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그들은 야 그래도 네네. 이게 인플레랑 관계가 있긴 있어 이 친구야라고 네.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상원에서도 이제 이 법을 통과하기 전에 설명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백악관에서도 당연히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팩트 시트나 뭐 그런 뭐 수치로 보는 IR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납득이 안 가긴 안 가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하죠. 내부적으로 비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감축시켜서 네.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은 크게 세 개의 그 필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7,730억 달러라는 엄청난 대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 재정 지출이 네. 가장 크고요. 예. 그 외에도 건강보험 제도를 좀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재해 복구 지원 이런 것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돈 쓰는 거고. 네네 그거는 예. 이제 재정 지출 부분이고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업 과세 개편하는 것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15% 최저법인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OECD에서 미국하고 EU가 이제 뭐 디지털세 관련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예. 그걸로 촉발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국제적으로 조세 원칙을 개편하기로 합의를 해서 15% 최저법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건 모든 나라가 다 따라야 네네네, 되는 우리나라도 거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하기로 해서 네네네. 그래서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함으로써 대기업들의 이제 에 대한 부자세를 이제 부과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15%도 안 내던 법인들한테도 거둘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처방약에 대한 뭐 가격 산정 방식을 개혁하겠다 해서 그걸로 인한 또 재정 수입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뭐 주식 환매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업 과세 개편을 통한 재정 수입 증가. 그래서 재정 적자 감소액을 한 3천억 불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증세네요, 증세. 심플하게 요약하면.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근데 것 같습니다. 이름을 왜 인플레이션 감축을 그러니까 해서 이것을 통한 재정 적자를 좋아하시는. 통한 인플레이션 감축. 증세를 통해서 네. 인플레를 근데 이제 감축하겠다. 워낙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작년부터 심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정치적 액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름을 원래는 이제 그 Build Back Better 이제 BBB 미국 법안. 네네 BBB 법에다가 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뚜껑을 바꿔서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그 키워드를 그냥 네 그렇기도 맞춘 하고 거네요. 또 이제 초당적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인플레가 줄어들 거라고 믿는 건 아니죠? 내부적으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 네. 상관관계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좀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워낙 요소들도 많고 그쵸. 또 이 커버하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쪽인데 이거를 메저먼트를 이제 측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을 측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배터리를 그럼 미국에서 만들든가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사들여야 된다. 혹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건 저기 항목 중에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과 네. 관련한 보조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네.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보조금? 조금 바로 본론으로 네, 저 얘기를 저희가 네. 뭐 자주 했잖아요. 표면적으로나마 네. 공부는 했습니다. 아, 네. 네. 저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음. 미국으로 생산기지 빨리 옮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기차 보조금 이제 세액공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단 신차 보조금에 대한 세액공제, 그다음에 중고차 보조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신차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원래 이제 차량당 보조금을 7,500불을 이제 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요건이 일단 완성차가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예. 아예 이제 북미라면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 안에서 최종 조립이 돼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핵심 광물 요건 그리고 배터리 소재 요건인데 각각 3,75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우려 대상국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같은 그런 우려 대상국을 말하는 거겠죠. 예. 우려 대상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포함하면 아예 이제 지급에서 제외가 되고요. 배터리 소재도 중국과 같은 우려 대상국에서 배터리 소재가 생산이나 조립되면 그것도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 시키기 위한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핵심 광물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핵심 광물이 미국이나 또는 미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 국가에서 이제 추출되거나 처리돼야 되고 아니면 북미 지역에 재활용된 광물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비중이 있는데요. 2023년부터 내년부터는 40%의 이 비중이 충족이 돼야 되고 매년 올라서 26년 이후에는 80%를 충족을 시켜야 되고 배터리 소재 요건은 더 좀 심한데 일단 배터리 소재 일정 비율이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조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 50%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오르다가 28년 이후에는 아예 100% 전량의 배터리 소재가 미국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이제 조립이 돼야 됩니다. 이건 중국을 이른바 배척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세요? 아예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을 디커플링 그러겠죠?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 시장 1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CATL이라는 그런 기업이랑 BYD라는 기업이 거의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을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은 선점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당장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미국 기업은 없거든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은 없습니다. 없죠.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중국도 불리하고 우리도 불리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 같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 네, 그렇게 네. 만들었다. 네네네. 불편하게. 네네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당장의 액션을 지금 우리는 취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일단은 저희 그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은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네.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2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갑자기 이 법안이 발표가 되고 즉시 발효가 되면서 바로 적용이 되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일단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떨어지겠죠. 미국 네. 소비자들이 아마 외면을 하게 되는 전기차 소비자들은? 네네네.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이제 그 2위를 차지했던 것이 이제 다시 네.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을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고 뭐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외로 해줄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I'm sorry? 우리가 너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이해만 한다. understanding. 네, 미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네. 그래서 그런 sorry.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그
옵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차가 2025년도 경에 그 공장을 미국 내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유예. 이 법의 이행을 유예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비현실적인 제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굉장히 국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이름까지 바꾸면서 제정된 법인데 게다가 그 안에 그 대부분의 기후 변화 관련된 사업들은 미국 그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역점 사업들이란 말이죠. 근데 네. 그거를 백트랙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기를 시켜달라, 이행을 연기시켜달라라는 그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이기는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 오히려 그 이제 시행 규칙 구체적인 그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 그 논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대상 목록도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인데 협력 국가인데 이 협력 국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이제 면제, 일시적인 면제라든지 뭐 이행 기간을 좀 보장해 달라던가 이런 약간 좀 더 현실적인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제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 개정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법으로 네. 그 IRC라는 법을 개정하는 걸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자체는 어려울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그 반도체 공급망 협력국 주요 협력국에 대한 어떤 예외나 일시적 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반도체 그 기술과 관련돼서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나 반도체 그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가 네. 대대적으로 발표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맹국에 대한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좀 희망을 삼성과 가지고 하이닉스는 뭐 1년간 유예한 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맞아.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는 1년 3년간 유예한다. 저것 저렇게 하는 게 좀 고리타분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WTO 규정이나 혹은 국제 무역 질서에는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다자간 국제 무역 이야기는 미국이 꺼내면 안 되는 상황 된 거는 아니에요? 그 미국한테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게 네. 너희가 힘세니까 할 수는 있는 얘긴데 그동안 우리 뭐 시장 열자, FTA 하자 뭐 했던 게 다 네네. We are the world라고 하면서 해놓고 네네네.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게. 그렇죠. 사실 그 일단은 차별적인 조치잖아요. 외국 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에 비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이기 때문에 WTO 규범의 기본 원칙이 이제 비차별 대우 원칙입니다. 비차별 대우 관련해서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최육 대우 원칙하고 예. 우리가 흔히 아는 MFN 대우. Most Favored Nation, 최애국 대우.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과 내국민 대우라는 게 있어요. National Treatment라고 해서 예. 내국 기업이나 내국인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하게 되면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국민과 외국인을 예.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내국민 대우 원칙인데 일단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위배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렇겠죠. 국내 기업에 예. 비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명백히 차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 규범에 대한 위반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사실은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생산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는 그건 규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에 대해서 주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 대상인데 또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그 여기 핵심 광물 요건이랑 배터리 소재 요건들이 굉장히 이 국내 생산 요건들이란 말이죠. 예. 이제 WTO 규정 용어로는 Local Content Requirement (LCR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국내 생산을 조건으로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조금 규범상 WTO 보조금 규범상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출 보조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 대체 보조금이거든요. 근데 수출 보조금은 당연히 상대국의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 기업에 대해서 자국 기업에 대해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불공정 경쟁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리하게 되니까 그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TO는 이제 무역이 이제 자유화가 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불리한 조건을 만들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보조금은 금지고 그리고 수입을 대체하는 보조금도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출 수입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입 이제 이 요건들이 사실은 국내 생산을 요건으로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입을 못 들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 규범에 대한 위반 문제도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자무역 체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이 다자무역 규범이 구속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분쟁 해결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안 들으면 WTO 차원에서 WTO 제재. 제소를 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이 조치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위반이다라고 하면 그 위반 조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거나 시정을 하거나 이런 물론 뭐 강요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또 후속적인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레퓨테이션 에펙트라고 해서 그 이제 명예가 실추가 되는 또 그런 게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구속력이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분쟁 해결 기구에 있어서 그 이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을 아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소기구 위원들을 다시 재선을 시키지 않아서 지금 위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이제 기능이 없으니까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1심에서 판정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를 2심으로 상소를 해버리면은 아예 공중에 붕 떠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때도 유죄여야만 처벌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예 상소기구로 올려버리면은 이제 공중에 그냥 떠 있는 분쟁이 되는 말은 안 거고. 되는 거지만 그걸로 시비 걸 수도 없는.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그 조치, 그러니까 제스처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국제 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위반 소지는 사실 가봐야 되는 거고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재판을 한다 한들 판정이 나온다 한들 그거를 또 이제 공중분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이걸 미국이 다 알고 있었던 거겠죠. 당연히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규범 자체가 아니, 굉장히 이판사판인 거지 뭐 약화된 서로 뭐. 상황이라는 걸 알고 네 그럼. 일부러 또 그렇게 약화시킨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 네, 약화?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규제를 못 하고 있었던 규범인데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어차피 있는지. 중국도 어기지 않느냐? 네네네. 그리고 중국이 어긴 법에 대해서도 분쟁 해결 제도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판정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 체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석하시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 같다. 만약에 전기차, 예외 규정이 네. 안 생긴다면. 아무래도 그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때문에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물론 또 다른 의외의 전략이 있다면 뭐 브랜드 파워가 너무 세서 그런 가격 얘기도 경쟁력과 하더라고요. 상관없이 브랜드 파워로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그거는 또 아닌 소비자들의 것 같고.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또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는 지금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 거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아예 배제돼 버리면 LG 우리나라 완전 기업들이 사실은 수혜다. 반대급부의 그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조건 자체는 뭐 모든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지금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외국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또 자체 조달될 수 있는 배터리 소재도 배터리도 없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위한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피해서 배터리를 만들 방법이 도무지 없다. 근데 이제 또 보니까 그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그 FTA 국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니켈이나 리튬 뭐 이런
그 소재들이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FTA 체결국들에서 또 채굴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2위,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배터리 그 핵심 광물을 또 추출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부터는 50%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다 미국이 더 유리하다도 아니고 다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모든 전 세계 전기차는 다 그래야 돼. 중국산 쓰면 안 돼. 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에만 중국산 소재를 쓰지 마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유럽으로 가는 전기차, 미국으로 가는 전기차에 다 배터리를 중국산으로 쓰다가 그래 그럼 미국으로 가는 거는 호주산, 캐나다산 찾아서 써볼게 라고 하면 네. 그동안 호주나 캐나다가 만든 거 거기서 만들어내는 원료가 전 세계로 많이 갔을 텐데 유럽으로 가는 네네. 전기차에도 네네네. 그게 미국으로만 가면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전기차는 더욱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바보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만 중국산이 안 띄면 돼라고 하면 그냥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야 중국이 망했겠지? 라고 하면 그냥 네가 이러는 바람에 네 눈에 안 띄려고 중국산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주먹구구식처럼 보이긴 하네요. 사실 유럽도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기준을 점점 높이고 있는 그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그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법을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아직 도입은 안 됐는데 지금 유럽 의회하고 유럽 집행위가 약간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급망 실사와 관련돼서 환경 기준하고 인권 기준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기준을 맞추는 기업들에 대한 실사.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도입을 해서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뭐 반도체 공급망이나 전기차 공급망, 배터리 공급망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유럽도 공급망을 환경 기준을 높여서 환경 규제가 약한 기업들이 공급망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정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EU 시장도 그렇게 네. 쉬운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배터리는 오로지 캐나다에서만 나는 니켈로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네네. 중국도 못 맞추고 인도네시아도 못 맞추고 그럼 캐나다산만 된다고 가정하면 그 캐나다산 니켈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럼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면 그 전기차는 한 대에 2억씩 할 텐데 그걸 보조금을 줄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다시 다 휘발유차, 경유차 타야 되는 세상이 오는 그 바보 같은 결정을 왜 하죠? 그래서 선거용이다.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단기적으로 있다.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 근데 봐요. 참 미국이 무식한 것 같으면서도 추진력이 있는 게 네. 트럼프 때 그게 했던 위험하잖아요. 무식하고 추진력까지 있으면 차라리 무식하게 추진력이 없으면 그냥 될 텐데 제일 걱정은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여러 정말 무식한 수입관세 인상 조치들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과하다 설마 싶을 하겠어. 정도. 예, 과하다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을 일단은 다 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울면서 뭔가 좀 봐달라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제스처를 다 취해주고, 네네네, 뭐 수입관세 대신에 쿼터를 준다거나, 네. 뭐 TRQ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또 제스처를 취해주고, 하지만 또 어쨌든간에 25% 관세는 부과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내 국내 기업들이 또 피해를 봤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원자재나 이런 소재를 값싼 가격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면 이거를 너무 비싸지니까. 미국 국내에서 제조하는 그 단가도 높아지고 출혈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나가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보더라도 필요한 거는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중국 견제라는 목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미국 국민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 경계심이나 그 나쁜 감정이 굉장히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면 저도 아프잖아요. 네. 나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얘를
때려서 뭔가 음. 제재를 해야 된다. 네. 그 마음이 큰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한 대는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내 손이 부러질 수. 진짜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 친환경, 유기농 혹은 공정무역 커피 마셔야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왜 모든 커피가 다 그렇게 안 되고 있고 매우 일부만 되고 있겠습니까? 마셔보니 비싸거든요. 비싸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정무역 커피도 못하는 인류가 그거를 한다고요? 그 미국이 그 소비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소비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나라가 조금이라도 비싸지면 그 괴로워하면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 나라가 그 이상을 위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비싼 차 타야 되는 건데 그걸 주려면 또 돈 풀어야 되고 그럼 인플레가 걱정이고 할 수 있는 걸 시도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자꾸 비아냥거리면서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그러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미국은 끝까지 할 거야. 인류는 공정무역 커피만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커피 공장 다시 바꿔야죠. 공정무역 커피로 빨리 원산지 구해오고 해야 되는 거고 아휴 저러다 말지 저게 알겠지. 되겠어? 라고 하면 야 그냥 커피 계속 팔아 라고 해야 되는 기업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기후 변화라는 그 과제가 글로벌 과제가 뒤에 저면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사실 각국이 그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뭐 BAI 대비 뭐 30% 40%뭐 감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환경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사실 환경 비용이, 그러니까 이 환경을 감안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더 있더라도 좀 더 그 비용을 감수하는 또 그런 또 소비 심리가 선진국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덜 동물에게 위해를 덜 가하고 이런 공정무역을 좀 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또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환경 비용이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내재화를 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더 이제 친환경 경제라든지 탈탄소 전환을 앞장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불공정하다. 스스로 네. 그렇게 느끼는. 우리는 환경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말은 지키겠다고 하면서 환경 비용을 안 쓰고 있는 거죠. 한국도 약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미국이 입장이죠. 보기에 아니면 유럽 일부 국가들이 보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보기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노력하는데. 아예 이제 통상 질서 자체를 만들어 버리겠다. 네, 환경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FTA를 보면은 예전에 체결된 FTA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나 노동 인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경제적인 사안들이니까 이게 통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환경이나 노동이. 예. 근데 이게 나눠서지르지. 점차 환경의 통상 이슈화, 노동이나 인권의 통상 이슈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변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체결된 FTA들은 환경 관련된 챕터가 따로 있어요. 인권 관련돼서는 사실은 별로 없는데 미국이 북미 지역과 체결한 USMCA는 노동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FTA 이제 그 무역 협정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최근에 WTO에서 강요 회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자무역 체제는 거의 지금 아무도 관심도 없고 미국도 돈을 안 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대대적으로 다자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 거예요. 그게 수산보조금 협정.
수산 보조금. 네, 수산 보조금 협정. 그러니까 수산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국가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산 보조금을 이제 어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선에 보조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상업화가 되니까 많이 물고기를 잡겠죠. 많이 잡겠죠. 네. 근데 그런 국가들이 참 공교롭게도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에요. 아시아 국가들. 우리가 원양어선에 보조금을 줘요? 유류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면세유 형태로. 아, 면세유. 네네네. 그것도 다 면세유? 들어가 있어요. 수산 보조금에. 네. 기름에 세금을 네. 우리가 많이 붙이니까 네. 너희들까지 붙이지는 않을게라는 거지. 아니 기름에 세금 안 붙이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차별적으로 그냥 붙일 뿐인데. 근데 이제 그게 보조금이에요? 이게 어선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적인 보조금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어선은 세금을 안 붙이는 정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더 손해를 보면서까지 줘요? 그렇지는 저도 않을 그 텐데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수산 보조금 중에서 그 유류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유류 보조금이 이제 규제 대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다행히 너무 논란이 커서 이런 그 논란? 부분은 아직 합의 내용에 포함은 안 됐어요. 약간 네. 추후 얘기 더 해보고 하자. 왜냐면은 이제 이슈가 되는 국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거는 다 다자간 국가들끼리 네. 합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 네네네 그건. 근데 이미 그 다른 이제 수산 보조금에 대해서는 협정이 타결됐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WTO 같은 통상 기구에서도 환경 문제를 통상 문제를 생각해서 규제를 하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떤 보조금을 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약간 기존의 사실 보조금 규제는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환경 관련된 보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뭐 2000년 전까지는 그래도 허용 보조금이 있어서 환경 보조금을 허용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예 그냥 이게 만약에 무역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환경 보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규율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 각국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게 투자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데 보조금 없이는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기는 힘들 상황이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이 친환경 산업을 진작을 시켜야 되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 규범이 엄격하다 보니까 국가들이 이제 서로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사실 경제학자들과 또 이러한 환경학자들과 정치학자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이제 규범이 약화가 되고 환경을 그런 위해서라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저에는 이런 그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좀 깔려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한 어떤 보조금 규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건 대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너도 나도 다 해야 되고 네. 환경 환경 문제 해결 너무 중요하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기후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기후 변화 문제는 심각한데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명분이 너무 명확하게. 때문에 뭐 아무리 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하지 말자 난 안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보편적인 가치로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교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근데 그 피해를 특히나 이제 생산 많이 하고 신흥국 네. 그런 뭔가 기후에 악 영향을 미치는 네. 일들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나라한테 다 부담을 가중하게 하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쓰잖아요. 쓰는 건 그들인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네. 수출을 네. 할 때 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또 못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공정한가 서로가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파트에 살고 소고기도 좀 덜 먹으면 환경 문제 그냥 해결돼요. 코스트코 가보면 포장지가 그쵸. 그 예를 들면 토마토 몇 개를 사왔는데 과대포장. 포장지가 맞아요. 플라스틱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 딱 갖고 오면 한 대대로 필통으로 쓸 수 있겠다 네. 싶을 만큼 네. 정신없는 모순적인 점이 사람들 많죠. 네. 본인들은 그 소비 습관 못 바꾸면서 네.
뭐 너무 나라가 모르겠습니다. 커서 그런가요? 그렇죠. 주가 50개가 넘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이런 식의 친환경의 압박이 결국은 비용 부담을 늘려서 어렵게 가격을. 만들 것이다. 그 진도가 안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걱정은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 주면서 뚫고 나갈 것 같아요라는 답이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보조금을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고, 주면서 산업 정책을 아주 열심히 대대적으로 쓸 것 같아요. 세금 걷어서 네. 보조금 주고. 네. 세금 걷어서 그리고 이제 또 외국 보조금 기업으로부터 또 뭔가 세금 더 세금도 걷어서. 걷고, 예를 들면 인도가 모든 공장을 친환경으로 바꾸려면 돈이 들 텐데 그 돈을 인도 정부가 다 댄다. 가능할까요? 그게 그 돈은 어디서 날까 생각해 보면 인도 루피화를 찍어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서 달러가 많아야 그것도 가능할 텐데 그렇죠. 각종 친환경 설비가 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수입해 와야 되는 네, 걸 텐데 그 돈이 있을까? 사실은 이제 공급망 협력하고 이제 이거를 친환경으로 만들려면 네. 그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개도국들의 환경 기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끝단에 있는 참여 기업이 실제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뭐 인권에 위배되는 그런 자재를 뭐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개도국들도 사실 그러니까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개도국들도 그 투명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환경 기준을 맞춰야 되고 인권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 지금 또 주도하고 있는 그 IPEF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태평양 경제 협의체. 그게 이제 아시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개도국들도 사실은 포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공급망 재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 뭐 제도적 지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마 그러니까 유일하진 않지만 그걸 유인책으로서 이제 개도국들이 많이 참여하기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어쨌든 공급망 재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배제될 것 같은 그런 위협 인식 때문에 개도국들이 처음에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굉장히 좀 의구심 있게 봤는데 결국에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7개 국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도국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들 국가들을 어떻게 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공급망 재편에 합류를 시킬 건지는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만 주어진 숙제는 아닌 것 같고 거기 들어가 있는 선진국들인 일본, 한국,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아니죠. 그 국가들이 또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중견국들도 또 역할이 있고 개도국도 역할이 있고 공급망이 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미국, 캐나다 선진국들이 돈 모아서 인도, 중국한테 돈을 줘야 그 돈으로 친환경 설비가 만들어지고 명분도 있고 돌아간다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줄까요? 비용 발생이 너무 사실 많이 돼서 이게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감축이 아니라 증진법이 되지 될 않을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래서 그 BBB 법안을 반대했던 그 의원들의 주장이 오히려 이런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많이 아프고 그런 대전제를 깔아놓으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길이지만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피해받는 국가가 어딜까?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직접적으로 기업들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걱정을 하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뭐 해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지금 어떻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탠스에 어떻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의 화두가 ESG라고 하더라고요. 그 ESG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미국은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재작년만 해도 화두였어요. 그런데 ESG가 지금은 화두가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ESG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렇지 또 내후년에는 화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네네. 그만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2년 전에는 원자력 발전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다가 다시 지금은 또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고 우리만 네. 이런 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네, 그렇고 네. 내년 내후년에 어찌 바뀔지 모르는 이 트렌드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알아야 따라가죠. 돈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네. 네네네. 바뀔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참 이런 상황에서 뭐 기업들은 저희처럼 그냥 책상에서 연구하는 사람들과 달리 네.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몇 억 단위로 이게 사활이 걸려있죠. 사활에 걸려 있는 돈도 많이 거잖아요. 쓰고. 그래서 너무 그 느끼고 계시는 위협이나 이제 뭐 걱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어떻게 제가 감히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기존의 다자무역 체제가 가장 혜택 좋았던 게 기업들한테 경제 주체가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한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경제 환경이었던 거죠. 상업적인 국제 글로벌 상업 환경을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이제 판이 깨지고 새로운 어떤 기준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은 또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뭐 이런 입법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입법 조치들이 국내적으로만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역외 적용까지 되면서 굉장히 글로벌한 파급 효과를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 너무 기업들한테는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제적이라면은 선제적으로 이제 뭐 계속 기후 변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뭐 기업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환경 기술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행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미국 시장, EU 시장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원하는 게 바뀌고 있잖아요. 기준을 맞춰야죠. 이제. 예, 기준을 당연히 맞춰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추세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사실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요? 미리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용이 들긴 기술이나 하더라도 뭐 이런 거는 개발시킬 수 있겠지만 네. 그들이 원하는 거는 네. 보면 미국은 결국에는 우리 거 소재 쓰고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서 만들어라 이거고 네, 네. 유럽은 우리나라로 그럼 수출하려면 너네 세금 더 내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 기술은 많은데 우리 기술을 뭔가 선제화하는 이런 거라면은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결국에는 자기네 나라 예, 이득이 되는 걸 저희가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친환경 하겠다고 해서 그럼 빨리 배터리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 원료는 전 세계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니까 니켈 많이 나는 나라에서 빨리 니켈 공장 배터리 지어야 되니까 한 2년 전인가요? 인도네시아 가서 지어서 착공했어요. 현대차랑 LG랑 합작해서 그 배터리 미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만 친환경이고 그럼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는 친환경이 아니냐? 중국이 미울 수는 있죠. 근데 둘 다 친환경이잖아요, 배터리는. 근데 또 그것도 시비를 걸면 그러면 뭐 불만일 건 아니고 우린 질서는 따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대세일 거냐 아니면 저러다 말 거냐. 네. 저러다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러다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목욕탕을 많이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목욕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로마가 망하는 그 무렵에 목욕탕용 타일 공장을 3배로 늘리는 결정이 맞는 건지 쟤네들 저러다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린 다른 사업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시나 망하지는 않겠지만 저런 정책이 계속 될 거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이든이 아니면 대안이 뭐 트럼프이거나 아니면
비슷하지 또 다른 않습니까? 또 결국에는?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트럼프가 내려오고 바이든이 들어섰을 때 좀 네. 희망적인 기대를 걸었었잖아요. 다시 옛날에 그 네. 나름의 질서로 돌아갈 근데 줄 알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더 하고 있는 첨예하게 상황을 하고 봤을 있죠. 때는 우한 뭐 공급망 재편 이런 용어, 산업 정책의 부활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교활하게, 맞아요. 더 외교적으로 더 우아한 그런 음.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아닌가요? 그래서 맞아요. 바이든 이후에도 저는 더 심해질 미국의 이런 그 여러 추세들을 봤을 때는 특히 중국이 계속 패권적인 지위를 위협을 하고 러시아도 지금은 이제 이슈가 됐고 그렇죠. 지금 이런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옛날의 자유무역주의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한동안 좀 어려운 상황 계속될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저희처럼 낀 국가들이나 중견 국가들이나 기술력은 갖고 있는데 시장이 네. 크지 않고 다른 나라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계속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기준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는 룰 메이커가 아니라 룰 테이커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제 유연하게 피곤해질 거다 우리나라 네, 기업들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없나요? IRA가 생겨서 우리나라 뭐 아까 배터리 기업들은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살짝 해주시고 했는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좀 이렇게 찾아볼까요? 틈새 정말 1%라도 이득이 되는 거 없나요?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이제 배제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나중에 점유율. 네, 점유율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말고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이 그 바이오 기술도 사실은 R&D 더 이제 예산을 더 측정을 해서 네. 바이오 기술 쪽도 이제 비슷하게 네.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과 같은 이제 그 건설 자재 4대 건설 자재에 대해서 청정 조달 계획 아, 그게 가능해요? 이것도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철강은 저희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 이거를 친환경 조달 계획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친환경으로 어떻게 만들죠? 청정한 전기로 만든 전기로에서 아, 철광석과 철광석을 녹여라. 그쵸 이제 전기로로 네, 고로가 아니라 전기로로 뭐 하겠다라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온난화가 덜 될 테니까 네.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고기를 좀 덜 먹지. 그래서 좀 비관적인 내용을 전망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려워지고 있겠네요. 네 어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저희도 우리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는 이유가 그게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뭐 글로벌 강달러여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가장 타격을 입는 나라는 네. 기존의 무역 체계에서 가장 수혜를 입었던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게 뭐 중국, 코리아 심지어 네. 둘 중에 누가 더 수혜였어 하면 사실은 우리가 더 수혜였을 수도 있죠. 규모에 비해서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하도 걱정이 되니까 이 나쁜 친구들 너희들이 고기를 좀 덜 먹으면 되는 걸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해? 라고는 하지만 네. 그게 뭐 쉽겠어요. 남 괴롭히는 게 편하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것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서 뭐 공장 지어야 하면 얼른 계획 세우고 그게 현명한 걸까요? 물론 산업별로 또 대비 네. 구체적인 대비 전략은 따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산업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제가 어려운 네. 입장인 것 예. 같고 그 단지 이제 국제 통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시 그 이제 상황을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다자 무역 시스템을 어떻게든 좀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다자 무역 체제, WTO 체제 자체는 너무 회원국들도 많고 이제 중국, 러시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낮은데 지금 사실 그 IPEF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 다자무역 체제 안에 들어있는 무역 현안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고 거기다 새로운 무역 현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경제를 포함해서 환경, 뭐 인권 그리고 경쟁 정책 굉장히 중요한 무역 현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논의를 그 하는 과정에서 좀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이나 이런 호주 이런 국가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좀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일단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좀 기업들이 최소한 이 아시아 지역 내 공급망에서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미국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실 IPF를 지금 유럽판 IPF도 하고 있거든요. TTC라고. 네.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도 APEP라고 또 그 중남미판 IPF를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노력인 것 같은데 그 지역별로 지금은 다 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하나로 모으기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드니까 중국이 또 워낙 영향력이 다 지역마다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역별로 하나씩 이제 중국을 약간 배제시키면서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아시아 지역 내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일단은 약간 뭔가 소다자적으로 질서를 구축을 해서 안정성을 좀 기할 수 있게 해서 기업들이 최소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일단은 다자 통상 질서 차원에서는 정부가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너무 요원한 얘기죠. 어렵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국가들이 다 일본하고 생각하고 호주도 있겠죠.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끼리 열심히 했는데 미국이 no. no 하면은 네네. 너까지도 좋아. 생각이 바뀌었어라는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몇 년 해보니까 이거 좀 우리한테 부담되더라. 네, 네, 우리 네. 힘들더라. 너네 네.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는 그 몇 년간의 세월과 돈을 다 잃게 되는 거니까. 제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 분들과 이렇게 뭐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찍으면서 이런 통상 외교 이런 얘기들을 네네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네. 통상 얘기하면서 무슨 모든 뭐의 안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 네. 상황 자체가 네네네. 너무 인생을 40년 살았지만 이렇게 안보 얘기를 뭔가 맞아요. 전쟁 관련한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외의 분야에서 듣는 게 처음이라서 네네네.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 안보화 담론이 굉장히 그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는 측면이 그쵸.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환경 안보, 네. 뭐 자원 안보, 음. 보건 안보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안보화를 한다는 의미가 이제 securitiza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이제 국가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환경 이슈, 뭐 경제 이슈, 식량 이슈로 생각했던 거를 안보화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전 자원을 총동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동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고 전 국가의 자원을 그러니까 재정 투입까지 총동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 안보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그 국가 보조금 산업 정책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정무적인 목적의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안보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지켜야 하니까 너무, 우리는 네. 재정을 써야 한다. 네, 이런 네. 그래서 안보화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또 경각심이 견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국가마다 경제 안보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안보와 한국의 경제안보는 다른 것 그쵸.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시장이 워낙 크고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고 얼마든지 자국 시장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시장도 작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 정책이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과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인식을 해서 협력할 거는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준 같은 거를 막 높였을 때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런 좀 전략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그 경제안보 정책, 그쵸. 우리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이프로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이나 정책이나 유지를 못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크게 네. 보면 이 지구에 80억 인구가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런 줄 알고 80억 인구가 태어나다 보니 환경에 문제가 생기든 뭐가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네네. 적정한 인구가 50억이라면 30억이 사라질 때까지는 다 각자 도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말이 결국 그런 거죠. 80억 인구가 먹고 살려니까 환경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라면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적정 인구로 줄어들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삐걱거림이 있는 거고 인구가 줄어들어야 돼. 그 과정에서 자국의 국민들은 좀 덜 다치도록 하는 각자의 노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잘해야 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작전 잘 짜줘야 된다. 이게 회사도 그냥 같은 이해관계로 달려갈 때는 대표이사의 이해관계와 사원의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그냥 사장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뭔가 각자 도생의 상황이 오면 사장님도 회사 돈 어떻게 빼서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 과장은 대비해야죠. 대비해야죠. 일단은 사장님 심기도 건드리면 안 되겠으나 또 여기저기 잡코리아도 좀 다니고 먹고 살 국리해야죠. 투잡도 슬슬 생각해보고 사장님이 이거 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도 머리도 굴려야 하고 너무 진짜 힘드네요. 크래프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효영 교수님의 어깨에 한민족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감히 하겠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아. 네 해야죠.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분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데 지금 뭐 그렇다고 액션을 확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또 그렇기도 하고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막 시행되고 나서 이게 얼마나 그 실질적인 뭐 정부나 기업의 뭐 그러니까 돈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일단 겪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를 일이죠.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측과 전망과 정보의 분석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3프로 TV 열심히 보셔야 된다, 이제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는 2%가 지치지 않게 좋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쵸. 가끔씩 도너츠도 좀 보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또 그래야 또 힘내서 그쵸. 또 좋은 분들도 모셔서 지혜를 들어보고 몇 년만 잘 이렇게 좀 보내봅시다. 버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 건 예. 맞습니다. 예.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예. 인내심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몇 년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느 시기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길러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을 연구하셨던 분은 요즘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신거대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이효영 부교수님 자주 뵙겠습니다. 아, 네. 당분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